나의 신테르기카 이론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결론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일상적인 현실은 완벽하게 조직된 환각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직접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라티스의 일부를 받아들여 그것을 이미지, 소리, 의미로 변환한 뒤 그것을 유일한 진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마도 제정신과 광기의 차이는 누가 진실을 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은 구성을 공유하느냐일지도 모릅니다. 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감각과 뇌가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하코보 그린베르그는 그 경계를 연구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은 누구나 의견이 갈릴 만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곳에 있어도 같은 현실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연을 봅니다. 다른 사람은 신호를 봅니다. 한 사람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은 문을 찾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의 일치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마법은 원래 숨겨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진짜 문제는 당신이 평생 잘못된 채널에 맞추고 있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쉬운 대답은 운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쿠보 그린베르그는 훨씬 더 흥미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은 내가 단순히 바라보는 완성된 영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현실은 존재하는 것과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이 만나는 순간마다 매 초마다 만들어지는 구성물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은 당신이 어떤 경험을 할 때 결코 완전히 빈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기억, 기대, 감정, 상처, 죄의 습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 경험에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이 일종의 내면의 주파수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가 어떤 세부 사항이 필터를 통과하는지, 어떤 의미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이 가능해 보이는지를 결정합니다. 마법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눈을 감고 페라리를 상상하면 부엌에 주차되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마법일 겁니다. 하지만 그건 심각한 건축 문제이기도 하죠. 마법 같은 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살고 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죠.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화면에서 눈을 떼고 3초 동안 다른 곳을 바라보세요. 주위를 둘러보고 지금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하지만 당신 앞에 있었던 무언가를 찾아보세요. 그 물건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의가 그것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의식 속 현실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막 야쿠보 그린베르그를 평생 따라다녔던 질문을 작은 규모로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존재할까요? 오늘부터 내 삶을 무의식적으로 바라보지 않기로 했다면 댓글에 나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기로 선택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알고리즘 때문에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결심으로 적어보세요. 그린베르그는 그 신비를 신테르기카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모델에 따르면 뇌는 엄청나게 복잡한 신경장을 만들어냅니다. 그 필드는 공간의 근본적인 구조와 상호작용하는데 그린베르그는 그것을 라티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상호작용에서 의식적인 경험이 나타납니다. 라티스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담고 있는 일종의 그물망과 비슷한 것입니다. 뇌는 완전히 완성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뇌는 그것을 조직하고 축소시키며 색깔, 소리, 형태, 거리, 의미로 변환합니다. 이 이론을 최종적인 진실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 질문의 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험이 관찰자의 구조에 달려 있다면 관찰자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 주파수라는 단어가 장식적인 의미를 넘어서 도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라디오를 상상해보세요. 모든 방송국이 동시에 송출하고 있을 수 있지만 다이얼이 맞춰진 주파수의 방송만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이얼을 몇 밀리미터만 움직여도 잡음이 음악으로 변합니다. 라디오는 노래를 만든 것이 아니지만 다이얼의 조정이 장의 어떤 부분이 들리게 될지를 결정했습니다. 당신의 의식도 비슷한 역할을 해요. 모든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고 조직하며 일부 신호를 증폭시키고 다른 신호는 무시합니다. 당신의 뇌는 객관적인 카메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급하게 장면을 편집하는 편집자에 더 가깝습니다. 드라마틱한 음악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는 다큐멘터리가 완전히 객관적이라고 당신에게 확신시킵니다. 당신이 사랑에 빠졌을 때 아무 노래나 마치 당신을 위해 쓰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막 다투고 나면 같은 노래가 우주의 도발처럼 느껴집니다. 두려울 때는 아무렇지 않은 시선도 의심으로 변합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는 그 시선조차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는 거의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한 것은 당신이 세상을 해석하던 수준이었습니다. 영적 전통에서는 이것을 진동, 공명 또는 의식 상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린버그는 지각, 뇌활동, 그리고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의 관계에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들이 비슷한 직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경험은 단지 일어나는 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구조에도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주파수라는 개념이 즉시 배송 약속으로 변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주파수를 높이면 우주가 주문을 보내줄 거야. 하지만 우주는 아마존 프라임이 아니에요. 가끔은 답이 늦게 오고 설명서도 없고 네가 주문한 게 들어있지 않아 보이는 상자에 담겨올 때도 있어. 주파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한다는 건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네가 사실을 해석하는 상태와 그 해석을 바탕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현실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해. 그 과정에는 세 가지 층이 있어. 첫 번째는 내면의 상태야. 두려움, 개방성, 원망, 신뢰, 불안 또는 명확함 같은 것들이지. 두 번째는 네가 자동으로 부여하는 의미야. 이건 위험해.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를 거부하고 있어. 여기에 가능성이 있어.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에서 비롯된 행동이야. 도망치기, 공격하기, 묻기, 기다리기, 계속 밀어붙이기 또는 포기하기. 상태, 의미, 행동이 하나의 회로를 이뤄. 그 회로가 결과를 만들어내.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모든 것이 시작된 상태를 확인해주는 것처럼 보여. 어떤 사람은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방어적으로 대화에 들어가고 상대방이 상처를 주기도 전에 차갑게 반응해. 상대방은 거리를 느끼고 역시 마음을 닫아. 결국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역시나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지 않아. 그의 뇌는 방금 범죄의 각본을 쓰고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찾았다며 스스로를 칭찬했어. 현실이 그 믿음을 확인해줬지만 그 믿음이 그 현실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어. 이것이 누군가가 도시를 바꾸고 연인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심지어 머리 스타일까지 바꿔도 똑같은 갈등을 계속 겪는 이유를 설명해줘. 배경은 새로워졌어. 경험을 조직하는 패턴은 여행 가방에 담겨 함께 이동했어. 두 사람이 같은 고객을 잃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봐.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사업이 끝장났다고 느끼고 전화를 줄이고 제안을 피하며 모든 침묵을 또 다른 실패의 신호로 읽어. 두 번째 사람은 충격을 받지만 동시에 한 가지 수입원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자신의 전략을 다시 점검하고 다른 틈새 시장을 찾아보고 이전에 미뤄왔던 대화들을 시작해. 두 사람 모두 실제로 손실이 있었어. 둘 다 그 손실을 생각만으로 만들어낸 건 아니었어. 하지만 그들이 그 손실을 처리한 주파수는 완전히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열었어. 몇 달 후, 한 명은 자신이 운이 없었다고 말해. 한 명은 그 위디가 자신을 성장시켰다고 말해. 둘 다 어느 정도 맞을 거야. 운이 개입하지.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것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사건과 결과 사이에는 각자가 인식할 수 있었던 것들에 의해 좌우된
수백 개의 작은 결정들이 있었어. 여기서 그린베르그의 가장 가치 있는 생각이 나온다. 시각은 복잡한 걸 정리하는 거야. 그의 이론은 참조를 위한 신경 알고리즘적 능력에 대해 말했어. 즉, 뇌 시스템이 정보를 처리하고 조직하는 능력에 관한 거야. 이건 마치 우리가 필기를 해야 하는 수업처럼 만들지 않고, 말하자면 네 구조가 아직 정리할 줄 모르는 것은 경험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떤 한계들은 벽처럼 보이지 않아. 빈 공간처럼 보여. 기회가 네 앞에 있어. 하지만 넌 그건 알아보지 못해. 누군가 내게 도움을 주려고 해. 하지만 너의 불신은 그 사람의 행동을 조종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 해결책이 나타나지만 그 해결책은 네 정체성과 너무나도 모순되어서 네가 그것을 살펴보기도 전에 버려버려. 너는 닫힌 문을 보지 못해. 그냥 문 자체를 보지 못하는 거야. 오랜 시간 동안 위협에 맞춰진 상태를 유지하면 주의력이 위험을 감지하는데 능숙해져. 목소리의 미세한 변화, 메시지의 지연, 얼굴의 애매한 표정까지도 감지하게 돼. 그 능력이 예전에는 너를 지켜줬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제는 무대 조명을 어디에 비출지 정하지. 위협적인 건 모두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드러나고 나머지는 그림자 속에 남아. 이렇게 해서 아무 나쁜 일도 일어나기 전에 나쁜 하루가 시작돼. 몸이 긴장한 채로 깨어나. 정신이 들자마자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네 모든 문제들과 회의를 준비해놨어. 첫 번째 어려움이 매우 크게 느껴져. 교통체증이 개인적인 공격처럼 느껴져. 짧은 이메일이 적대적으로 들려. 결국 이렇게 말해. 오늘이 끔찍할 줄 이미 알았어. 아마 그건 예언이 아닐 수도 있어. 어쩌면 그건 데이터를 선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마차를 키우는 반응을 유발하는 활성화된 주파수였을지도 몰라. 좋은 소식은 학습된 주파수는 재조정될 수 있다는 거야. 나쁜 소식은 새 공책을 사는 것만으로는 보통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우리 모두 그 장면 알아. 누군가 인생을 바꾸겠다고 결심해 세련된 다이어리를 산다. 목표를 쓴다. 헬스장에 등록한다. 그리고 하루가 37시간이어야 가능한 루틴을 준비한다. 일주일 동안은 거침이 없다고 느낀다. 3주가 지나면 노트는 텅 비어있고 이제 가죽 표지를 두른 건 죄책감뿐이다. 문제는 항상 규율 부족만은 아니었다. 새로운 행동들은 오래된 구조 위에 놓였다. 동기부여 아래에는 여전히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 그리고 한 번의 실수가 무능함을 의미한다는 믿음이 남아있었다. 초기의 감정이 사라지자 시스템은 익숙한 흐름으로 다시 돌아갔다. 질문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가 아니다. 결정적인 질문은 내가 어떤 상태에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가이다. 너는 하찮은 존재가 될까 두려워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할 수도 있다. 겉보기에 두 사람 모두 일한다. 속으로는 한 사람은 모든 결과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길 바란다. 다른 한 사람은 배우고 수정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 두려움은 강렬한 시작을 만들어낸다. 일관성은 지속성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명상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린버그는 명상을 단순한 이완으로만 이해하지 않았고 일관성의 구조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보았다. 명상을 하면 생각이 어떻게 떠오르고 어떻게 주의를 끌며 어떻게 순간적인 현실이 되는지 관찰할 수 있다. 평화를 찾으려고 5분 동안 앉아있으면 마음은 2014년에 보냈던 창피한 메시지를 떠올리게 한다. 패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로 거기서 배움이 시작된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지는 네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걸 이제 막 알게 된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한 드라마로 커지기 전에 따라가지 않는 법은 배울 수 있어. 이건 잘못될 거야 라는 생각을 관찰하면 그 순간 거기에 거리가 생긴다. 그걸 어떤 계시처럼 착각하면 몸은 마치 미래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반응하게 돼. 그 작은 거리가 바로 주파수가 바뀔 수 있는 지점이야. 공중 부양을 하거나 소파 위에 빛나는 라티즈를 볼 필요는 없어. 해석이 모든 경험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는 바로 그 순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 능력을 후연할 수 있게 해주는 4가지 방식이 있어.
첫 번째는 주의를 집중하는 거야. 네가 반복해서 관찰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져. 거절의 증거를 찾으려 하면 분명 찾게 돼.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는 신호를 찾으려고 하면 네 기억은 열정적으로 그걸 도와줄 거야. 하지만 주의력을 훈련해서 위험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자원, 뉘앙스, 가능성을 포착할 수도 있어. 하루가 끝날 때 이걸 한번 시도해봐. 잘 풀렸던 순간 하나, 긴장했던 순간 하나, 그리고 거의 놓칠 뻔한 가능성 하나를 떠올려봐. 전기요금 고지서까지 감사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내가 예전의 이야기만을 확인해주는 것만 저장하지 않도록 막는 거야. 두 번째 단계는 그 상태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 전에 이렇게 물어봐. 나는 지금 어떤 주파수로 이 대화에 들어가고 있지? 바로 고치려고 하지 마. 그 상태에 이름을 붙여. 두려움, 조급함, 인정받고 싶은 욕구, 호기심, 평온함. 상태에 이름을 붙이면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인 척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이 사람이 나를 모욕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나는 이 대화에 모욕당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첫 번째 문장은 상대를 단죄한다. 두 번째 문장은 내가 쓰고 있는 필터를 드러낸다. 세 번째 단계는 사실과 이야기를 분리하는 것이다. 두 가지 질문을 하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덧붙이고 있는가? 사실 6시간 동안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야기, 이제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누군가를 만났고 신분을 바꿨으며 아마도 다른 대륙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마음은 빈 공간을 싫어해서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채워놓는다. 하지만 사실 확인 부서에는 거의 물어보지 않는다. 사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직관이 없어지진 않는다. 오히려 더 정확해진다. 이렇게 하면 어쩌면 네 안에서만 상영되고 있는 영화에 반응하기 전에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일관성 있고 작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너의 완벽한 버전이 무엇을 할지 묻지 마라. 그 상상 속 인물은 8시간을 전다. 그 사람은 절대 산만해지지 않고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거야.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가장 분명한 행동이 무엇인지 물어봐. 대답하기 전에 10분 정도 기다려. 설명을 요청하거나 제안을 보내거나 과제를 끝내거나 거절하는 거야. 새로운 주파수는 반복되는 작은 결정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돼. 할애할 필요는 없어. 뿌리가 필요해. 과정을 4단계로 요약할 수 있어. 멈추기, 이름 붙이기, 분리하기, 선택하기. 몇 초 동안 충동을 멈춰. 네 인식을 좌우하는 상태에 이름을 붙여. 사실과 이야기를 분리해. 자동으로 얘 패턴을 강화하지 않는 반응을 선택해. 분노에 차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절박해서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창피해서 무언가를 포기하기 전에, 누군가가 이모티콘 없이 오케이 라고 답했다고 해서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사용해. 세계 평화가 그 이모티콘에 달려있진 않아. 가끔 그렇게 느껴져도 이걸 몇 주 동안 연습하다 보면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 똑같은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 대화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우연의 일치들이 나타나. 정확한 순간에 전화가 걸려와 희유했던 정보를 찾게 돼. 누군가 정 같으면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기회를 언급해. 이걸 선택적 주의라고 부를 수 있어. 이걸 공시성이라 할 수도 있어. 이걸 주파수로 할 수도 있어. 심지어 그걸 마법이라고 불러도 돼. 그 단어가 신비로움을 느끼는데 도움이 된다면 말이야. 중요한 건 마법이 단순히 세상이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야. 또한 이제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움직임도 감지할 수 있게 돼. 네 내면의 상태가 네가 이루고자 하는 것과 일치할 때 자기 방해가 줄어들게 돼. 앞으로 가기 전 물러서는 걸 멈추게 돼. 모든 긍정적인 신호를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돼. 과정이 예상보다 오래 걸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게 돼. 의도와 행동이 더 이상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게 돼. 그래서 욕구와 결과 사이의 거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돼. 꼭 외부의 힘이 너를 보상하기로 결정해서가 아니라 한 손으로 쌓아 올리려던 것을 다른 손으로 무너뜨리는 일을 멈췄기 때문이야. 그리고 두 설명이
서로 대립할 필요는 없을지도 몰라. 어쩌면 주파수라는 것은 동시에 심리적인 메커니즘이자 의식과 현실 사이에 더 깊은 관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 그린베르그는 바로 그 불편한 경계에서 움직이고 있었어. 그는 기구를 사용해 뇌를 연구했지만 동시에 명상, 샤머니즘, 그리고 기존의 범주에 도전하는 현상들에도 접근했어. 의사소통 중 나타나는 좌우반구 간 상관 패턴에 대한 그의 연구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그들의 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는 시도였어. 그의 해석은 여전히 논의되고 있으며 마음이 어떤 사건이든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 연구들은 매혹적인 질문을 남겨두고 있어. 두 관찰자 사이의 분리는 실제로 어디까지 이어지는 걸까? 모든 우연을 우주적 신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영수증 번호에 영적인 조언을 구할 필요도 없고 신비로움은 과장할 필요가 없을 때 더 강력해져. 그린버그 이 관점에서 실질적인 큰 공헌은 의식이 단순히 경험을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조직에도 참여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거야. 같은 사람의 두 가지 버전을 생각해봐. 첫 번째 버전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며 깨어나. 막 결과가 판결처럼 작용해. 비판은 그녀의 정체성을 위협해. 지연은 곧 실패와 같아. 그녀는 열심히 일하지만 대부분의 에너지를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방어하는 데 소비해. 두 번째 사람도 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같은 과거와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녀가 도달한 상패를 봐. 그녀는 비판을 받아도 그것을 단죄로 여기지 않아. 그녀는 재앙을 상상하지 않고도 기다릴 수 있어. 그녀는 두려움을 인식하면서도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그 차이가 운처럼 보일 수도 있어. 내부에서는 현실을 조직하는 전혀 다른 방식이야. 이게 항상 즐겁게 사는 건 아니야. 높은 주파수는 모든 것이 불타도 미소 짓는 걸 뜻하지 않아. 때로는 가장 일관된 반응이 슬픔을 느끼는 거야. 다른 때에는 한계를 두거나 물러서거나 무언가가 아프다고 인정하는 거야. 일관성은 힘든 감정을 없애주지 않아. 일시적인 감정이 너의 인식을 영원히 지배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야.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진짜 훈련이야. 주파수는 깊은 명상 중에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주파수는 줄을 설 때, 교통체증 속에서, 답변을 기다릴 때, 그리고 계획이 바뀔 때 만들어지는 거야. 바로 그 순간에 네가 진짜 기회나 진짜 위기가 왔을 때 행동하게 될 상태를 훈련하는 거야. 네가 느끼겠다고 다짐한 대로 행동하진 않을 거야. 네가 연습해서 느꼈던 감정에서 행동하게 될 거야. 후퇴가 있을 거야. 옛 패턴이 직감이나 현실주의 혹은 이게 나야라는 식으로 위장해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네가 이룬 진전을 이뤘다는 뜻은 아니야. 그건 시스템이 익숙한 길을 다시 찾았다는 뜻이야. 변화는 네가 다시 돌아온 걸 드라마로 만들지 않고 인정할 때 일어나. 방향을 조정하고 계속 나아가. 잘못된 출구로 나간 걸 알아챈 사람처럼. 자동차에 불을 지를 필요도 없고 실패에 대한 자서전을 쓰거나 숲으로 이사갈 필요도 없어. 그냥 다시 길로 돌아가기만 하면 돼. 드림버그의 시각에서 주파수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무한한 가능성의 장과 그중 일부만을 조직할 수 있는 의식의 만남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너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없어. 하지만 그것을 마주하는 너 자신의 구조는 변화시킬 수 있어. 그 구조가 네가 인식하는 것을 바꿔. 네가 인식하는 것이 의미를 바꿔. 의미가 네 결정을 이끈다. 지속적인 결정이 경로를 바꾼다. 그리고 그 경로들은 결국 목적지가 된다. 처음엔 왜 어떤 날은 다 잘 되고 또 어떤 날은 모든 게 안 되는지 궁금했어요. 이제 질문은 달라졌어요. 그날에 도달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위험만을 인식할 수 있는 관찰자인가요? 옛 의미만을 반복하는 사람인가요? 아직 이름조차 없는 가능성을 인식할 만큼 충분히 깨어있는 의식인가요?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도 세상은 항상 즉시 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방신을 통해 무엇이 될 수 있는지는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마법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화가 달라집니다. 기회가 생깁니다. 우연이 늘어납니다. 삶이 이상하게도 응답하는 듯한 느낌을 띠게 됩니다. 현실이 당신에게 복종하기 시작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당신과 현실이 서로 다른 주파수로 이야기하는 것을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이 당신의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꿨다면 댓글에 주파수라고 쓰고 당신이 방금 자신의 삶에서 알아챈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하코보 그린베르그가 남긴 의식, 인식,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그 신비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탐구해보세요.